먼저 뉴스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모셔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뉴욕 증시 마감 지수를 보면은 다우존스는 0.7%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네. 2.24% 하락했고 S&P 500은 1.32% 하락했습니다. 그 지금 트럼프 트레이딩이 좀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이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들이 좀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뭐 좀 물가도 잡고 뭐 관세도 올리고 임금도 올려주고 법인세도 깎아주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는데 그걸 다 이렇게 퍼즐을 맞춰보면 그림이 되게 기이해지거든요. 네. 그렇게 퍼즐이 잘 안 맞는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면서도 그냥 계속 그렇게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표들이 하나둘씩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그 안 맞다는 거를 좀 확인을 해가고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뭐 소비 지표가 나왔는데 그 상무부가 발표한 10월의 미국 소매 판매는 그 전월 대비해서 0.4% 증가했는데 시장 예상치가 0.3%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상보다 소비의 판매가 더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뭐 이렇게 뭐 소득세도 좀 깎아드리고 뭣도 해드리고 그러면 그럼 물가 오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네. 물가는 또 잡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나 싶으면서도 가고 있었는데 소매 판매 지수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인플레이션 더 나겠는데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그 금리를 낮추기가 좀 어려워질 거다라는 불안감들이 좀 커지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시장 금리는 뭐 기준 금리와 상관없이 튀어 오르게 되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이것저것 뭐 다른 뉴스 첫 번째 뉴스로도 좀 비슷한 내용 전해드릴 건데 네. 트럼프 인선이 좀 나왔을 때 네. 트럼프 인선이 나오면 트럼프는 그 모든 걸 다 살릴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인선 그러니까 세상에 뭐 이렇게 뭐 모든 사람이 좋은 건 없잖아요. 네. 근데 뭐 케네디 가문 출신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을 했더니 의료 관련한 주식이 모두 다 하락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모더나도 있었던 7%, 암젠도 4%막 그랬는데 케네디 주니어는 백신 회의론자입니다. 아, 백신 맞아야 소용없다 혹은 백신 맞으면 안 좋다. 그러니까 뭐 백신 음모론조들 네. 있잖아요. 뭐 백신이 뭐 그 빌 게이츠가 세상을 지배하기 이분이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백신이 빌 게이츠가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에다가 뭔가를 심는 거다. 뭐 여러 이런 음모론들이 그런 있었죠. 음모론들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백신 소용없다 이렇게 네. 주장하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사실 그런 음모론들이 그 트럼프가 좀 당선이 되는데 좀 도움이 되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음모론에 이제 트럼프 후보는 적극적으로 이제 좀 대응을 해주는 편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좀 백신 회의론자가 이게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당선이 되니까 이게 오히려 좀 그 바이오 관련한 테크 주식들은 엄청나게 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결국 어떤 식으로 갈지는 잘 뭐 방향을 잡기가 좀 어렵긴 한데 네. 뭐 말보다는 결과로 시장은 결국은 회귀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뭐 모든 것이 좋은 유토피아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그럼 트럼프의 말과 행동이 좀 일치하는 부분들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취지에서 첫 번째 뉴스를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뉴스는 그 에너지 장관의 석유 기업의 CEO가 임명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정부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출범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자는 화석연료를 액체 황금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석유를 액체 황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좀 하는 거고 네. 이 액체 황금이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고 미국을 뭐 전 세계 최고의 국가로 만들고 뭐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에너지에 대한 패권을 잡음으로써 전 세계에서 가장 그 강력한 에너지 파워를 갖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국민들은 미국에서 싸게 에너지를 조달을 하게 되면은 좀 더 부강해진다, 부유해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서 그 위원으로 임명한 사람이 크리스 라이트 리버티 에너지 CEO거든요. 이 그 리버티 에너지라는 곳은 수압파쇄 기술, 셰일가스네. 셰일가스 캐는 그런 기술을
기술 기업의 CEO 출신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는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에너지위원회라는 거는 미국 내 에너지의 허가, 생산, 발전, 유통, 규제, 수송과 관련한 모든 정부 부처와 기관으로 구성이 되는 그 위를 총괄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뭐 민간 투자를 강화하고 규제에 대한 혁신을 총괄하며 미국 에너지 산업의 부흥을 뭐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럼 여기서 트럼프 당선인이 했던 얘기가 뭐가 있냐면 이 팀은 미국 에너지 패권을 주도해 인플레이션 완화, 중국 등과의 인공지능 군비 경쟁에서의 승리,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미국의 외교력 확장을 이끌 것이다. 네. 라고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범위가 생각보다 되게 넓죠. 네. 그러니까 뭐 그 여기저기서 생겨나는 전쟁이 벌어졌을 때 미국이 왜 중동의 전쟁에 그렇게 끌려 들어가서 휘둘렸느냐? 이거는 에너지 자립이 안 됐기 때문이다. 네. 뭐 이런 인식들이 좀 반영이 된 겁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은 그 중국 등과의 인공지능 군비 경쟁에서의 승리가 왜 들어가냐? 이게 인공지능이 지금 아직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안 돼 있어서 그런데 데이터 센터 같은 데 들어가는 전력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그 전력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뭐 재생에너지가 있긴 한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돌아가냐? 그냥 캐라 뭐라는 취지의 방식들이 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읽어볼 수 있는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은 그 트럼프 트레이딩이 일종의 테마성이라 그러면 테마성은 이렇게 현실로 이어지기 전 단계가 테마고 네. 그럼 이거를 이제 실제로 이어졌을 때는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를 보면은 그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그 결국 전력화는 이어질 것이다. 전기화. 네. 네. 그러니까 석유가 됐든 네. 재생에너지가 됐든 전기를 만들어내는 부분들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는 이제 특별히 변수가 없을 거라고 그렇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번에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전력기기 관련한 부분들은 여전히 그 인플레이션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모든 원래 물가 지수는 전체 파트를 보는 거긴 하지만 그냥 이거를 좀 쪼개서 보니까 전력기기 관련해서는 이제 송전은 0.8%, 배전은 1% 상승을 하더라. 네. 그러니까 이거는 생산자 물가 지수니까 그렇죠. 여전히 생산 우위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좀 데이터 센터 관련한 전력기기 이미 다 많이 오르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들을 하실 건데 전력기계가 그러니까 전력 그리드가 만드는데 되게 오래 걸립니다. 한번 만들면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한 10년씩 걸려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향 전력기기는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전에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 초당적 인프라법 통과시켜가지고 전력기기 막 테마로 막 올라갔을 네네. 때 데이터 센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아니라 그때는 한 20년 전에 만들었던 그 전력망이 노후화된 거를 좀 교체하는 단계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는데 여기서 지금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은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그 석유로는 안 하고 싶어해요.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고 네. 데이터 센터를 한번 만들어주면 2-30년은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석유 기반의 그리드를 만드는 거는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SMR 같은 거 하고 그러니까 뭐죠? 소형 원자로 원전? 같은 거 네. 하려 그러는 게 그러니까 석유 안 쓰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그리드라는 게 이제 전력망 같은 게 아주 그 촘촘하게 배분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송배전망을 네. 그냥 통틀어서 그렇죠. 그냥 그리드, 배전, 전력망 네. 뭐 이렇게 그물망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게 석유가 될지 재생에너지가 될지 이건 잘 모르겠지만 그 그리드 관련한 그 전력망 관련한 부분들은 이제 그 정권이 바뀌더라도 네. 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그 인사 관련한 얘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도 있었어요. 저도 이제 취재원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지금 미국의 공장지으라고 하잖아요. 보통 공장지으라고 하는 그 부지를 가보면 대부분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거기다 공장에 전기 끌어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전력망 거기도 또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 에너지 정책의 뭐 변화 내지는 이런 것들을 사람 누구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파악을 대충 할 수 있을 텐데 예. 현재까지 나온 그림을 보면
아주 뭐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지만 여튼 그래도 이 그리드 요거 이제 구축하는데 굉장히 많은 힘을 쏟을 거다. 쏟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때하고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의 공급원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전력을 이제 송배전하는 부분들은 뭐 지속될 수밖에 너무 오래됐죠, 그죠? 그렇죠. 네, 노후화가 많이 돼갖고 예. 거기는 그 전력 손실률 같은 것도 되게 높더라고요. 네. 우리는 그쵸. 이게 뭐 예를 들어 1kW 저 만들어서 저 소비자한테 가면 뭐 한 800 남는다 이렇게 치면 미국은 그게 뭐 한참 떨어지던데. 그러게요. 예. 하여튼 미국은 좀 노후화된 거 고칠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 변압기 내지 그런 것들 많이 좀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넓혀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도 맞고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변압기, 변공전기가 좀 거의 공장이 꽉 차서 네. 수주 잔고가 이렇게 쌓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은 이게 생산량의 한계가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는 그게 그럼 더 증설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네. 것들이 좀 있고요. 우리도 좀 고민이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 관련된 회사들이 좀 글로벌 회사들이 좀 있긴 있는데 여기는 전력 관련한 설비를 안 만든 지가 오래돼 가지고 네. 좀 약하거든요, 생산력이. 네. 근데 이게 좀 추세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들도 좀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도 증설할 가능성이 있군요. 예,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금요일 날 장 마감 이후에 굉장히 큰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바로 이 같이 보시죠. 자기 주식 취득 계획 규모가 무려 10조 원입니다. 삼성전자죠. 예. 향후 1년 내 분할 매입, 1년에 10조 원을 사드리겠다. 1년에 10조 원이요? 예. 요런 뉴스가 그 저녁에 나왔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좀 그 전날 주가가 4만 전자를 찍었었잖아요. 그리고서 이게 나왔는데 이게 그 1년간 자사주를 10조 원어치 매입을 하게 되고 이 중에 3조 원 규모의 자사주는 3개월 내에 사겠다. 네. 라고 해서 2월 17일까지 사서 소각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발표했던 거는 2017년에도 한 9조 3천억 정도 네. 했었는데 이후에 7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그 최고 경영자들이 그 자기 주식 매입들을 좀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 자기 주식이란 표현은 잘 안 맞고 그냥 경영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를 좀 보였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좀 찝찝함들은 좀 있습니다. 일단 왜 그 금요일 날 갑자기 7%가 올랐을까? 그러니까요. 아하. 왜요? 그러네. 오르고 나서 발표했죠. 그쵸. 네. 진짜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그러니까 좀 찝찝하죠. 그러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워낙 떨어져서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지 않나 하는 반등은 당연히 있겠죠, 그죠?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만전자에 대한 그 바닥 네. 심리는 분명히 있긴 있었을 것 같다고 좀 많이 올랐. 생각했습니다. 예, 뭐 그래도 그 반등 세게 나오네 했는데. 아하, 10조 원 인수. 예. 10조 원 자사주 매입. 그게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게시판에서 좀 수군되고 있는 얘기들은 이제 홍라희 여사와 이부진 사장 등이 그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네. 주식담보로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담보 비율 이하로 떨어진 게 좀 많다 보니까 네. 이게 다들 생각하는 게 진짜 주주를 위한 거였는가 아니면은 오너 일가 총수 일가의 혹시 반대 매매를 우려해서 주가 그러니까요. 부양을 하는 건가 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뭔 얘기냐면은 뭐 네. 실제로 이게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거고 네. 근데 이거 뭐 그 미공개 정보 이용이 있었는지는 좀 거래소에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를 이제 부양하려는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시장과의 소통 과정에서 이걸 했는데 야 이거 미리 정보 미리 세 가지고 아는 놈들만 해먹은 거 아니야? 네. 요런 심리와 야 이거 총수일과 담보 비율 떨어지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라는 심리. 네.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 뭔가 그 주가라든지 아니면 기업 가치 투자자와의 소통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이벤트가 생기면은 이게 야 이거 뭔가 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주주환원 계획 같은 경우에 이제 밸류업 가치 제고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올해 초에도 이제 3년마다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를 하는데 그 지난 3년의 거를 그냥 그대로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가 뭐 어떻게 해 나갈게요라는 부분들에 대한 그 소통이 좀 네. 약하고 갑자기 거기에 자사주 소각을 이렇게 땅 던져버리니까 왜 갑자기 지금이야 뭐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러네요. 이렇게 플랜을 가져갈게요라고 하면서 투자자들이 뭔가 미래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게끔 네. 그런 그림을 그려주는 게 좋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이벤트로 우리 쉽죠 쏩니다 이러면은 막 우리가 뭐 지나가는 개새끼도 아니고 네. 그냥 떡 하나 물려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삼성전자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네. 이 밸류업 정책이라는 거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주주들이 와서 왈왈거리면은 뭐 옛다 배당 이런 식으로는 그 기업 가치가 올라가질 않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오를지 몰라도 결국은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주환원이라는 거를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얘기할 때 이게 좀 지속적으로 예상 가능할 때 가격이 오르는 거지. 네. 우리가 무슨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무슨 떡고물 던지듯이 이렇게 던지게 되면은 그때 단기적으로 올랐다 빠져버립니다. 네. 네네네. 그러면 이거를 그 체계적인 계획하에 간다 그러면 어떤 계획으로 가게 되냐면 배당은 기본적인 캐시플로우를 기반으로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이 따박따박 버는 돈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쭉 가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주기에는 특정한 이유로 뭔가 돈을 많이 벌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일시적으로 주게 됩니다. 네. 그러면 주주들은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은 기본적인 환원을 바라보고 있다가 특정한 이벤트로 인해서 뭔가 뭘 매각을 해갖고 돈이 왕창 생겼다거나 네. 뭐 이래서 생기게 되면 저렇게 되면은 적정한 시점에 자사주 매입 및 소각으로 해가지고 일시적인 보너스가 생기겠구나 네. 라는 부분들을 좀 예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야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10조 원어치 자사주 매입 및 소각할게. 네. 이거는 참 맥락을 잘 그러게요. 모르겠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서 밸류 프로그램들 짤 때 조금 더 예측 가능하고 네. 좀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 그런 안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중간에 좀 거친 표현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그건 이제 실제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그 심정을 좀 대변하셨다, 이렇게 이제 좀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게 그런 행태들. 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썼던 그 표현은 사실은 이제 거버넌스들을 이렇게 요새 뭐 항상 그랬겠지만 거버넌스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주로 얘기하다가 우리나라의 왜 주주 환원은 꽤 높아진 것 같은데 밸류업이 잘 안 될까라는 얘기하다가 그 같이 썼던 표현을 좀 옮겨서 드린 겁니다. 네네네. 예. 근데 저는 이제 물론 이제 10조 원의 자사주 매입도 어쨌든 주주 입장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혹은 뭐 이제 좋은 일이긴 한데, 그렇죠. 한 10조 원 중에 한 2조 원 정도인가 8조 원 정도는 자사주 매입하고 2조 원 정도는 세계 최고 인재들 데려오겠다. 그랬으면 어땠을까? 물론 이제 그 생각이 없진 않겠습니다만, 진짜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데려오는데 그래 한 2조쯤 쓴다 하면 저는 그게 좀 더 지금 현재는 필요한 이런 기업의 어떤 방향, 당장 주가 올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또 결국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현재 바라보지 못한 이유는 뭐 새로운 반도체에 대해서 제대로 답들이 안 나오고 있는 거 때문이 이제 근본적인 원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세계 최고의 인재들 다 데려온다 우리가. 삼성 다시 한번 좀 이런 느낌을 좀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사실 되게 바람직한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들의 밸류업을 이야기하면서 거래소 측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게 밸류업 자체가 너무 배당과 자사주 매입 이 두 가지로 귀결되는 것 같다. 근데 기업이라는 건 그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그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는 10조 원에서 2조는 인재를 데려오는데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청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면 밸류업이 되는 신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말씀하신 게 참 네. 인상 깊었습니다. 정프로 대단하셨다. 이 정도로 그걸로 줄였으면 한마디로 어떨까요? 딱 네. 끊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 뉴스는 이거하고 이제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어려운 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그 당연하다고 생각을 안 해서 생겨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상증자와 관련한 부분에서 이번에 유상증자 규모가 한 4조 5,800억 정도 됐는데 네. 올해 전체로는 작년에 한 10조 가까이 됐던 부분의 절반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규모가 작년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다. 그리고 12년 만에 최저치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증시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그 유상증자를 했을 때 청약 미달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라고 좀 얘기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뭐 밸류업 공시, 배당 확대 같은 주주 환원 요구가 커지면서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조달하는 부분에 부담을 좀 느낀다. 이런 그 해석도 좀 하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하나는 이제 IPO와 관련된 부분에서 증시가 좀 안 좋은 게 있었고 전반적으로 그 거래소에서 IPO를 좀 더 깐깐하게 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자금 조달이 좀 많이 약해졌다. 요게 이제 하나의 보도로 나와 있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히려 유상증자가 전년보다 늘었다. 라는 겁니다. 네. 코스닥의 유상증자 금액은 거의 한 5조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은 지난해를 이미 넘어섰고 정년 직전 10년 평균 기준으로 보더라도 20% 이상이 많다라는 네. 겁니다. 그러면서 코스닥에는 왜 그럼 유상증자가 많았는가라고 본다면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실적이 악화된 기업이 3자 배정 유상증자로 회사를 판다거나 네. 아니면은 여기서 주주 여러분 내가 돈이 없어서 망하게 생겼으니 운용자금 안 넣어주면 나 망합니다. 겁박성 유상증자. 유상증자네요. 내가 빚이 많아가지고 나 이자 갚을 돈이 없는데 주주 여러분 이거 다 못 갚으면은 디폴트 됩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 하겠습니다. 돈 안 내실 거예요? 라는 채무상환 관련한 부분인데 네. 이 운용자금과 채무상환 자금을 합치면 거의 한 70% 정도가 된다라는 네. 겁니다. 그럼 여기서 유상증자를 우리나라에서는 좀 악재로 인식하는 경우가 좀 많은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 그 미국에서 유상증자라는 거는 오히려 호재성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하는 당시에는 내가 이제 돈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떨어질 수는 있는데 네.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그거는 대부분 투자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종종 예로 드는 게 그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는데 그거가 뭔 돈이 있어갖고 그 비싼 거를 이렇게 사겠어요. 네. 그 돈이 없습니다. 그냥 딱 그 사야 되는 시점에 증자를 해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은 회사가 돈을 쌓아놓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100조 원 넘는 돈을 들고 있다 그러면 일반 기업의 관점에서 보면은 100조 원이나 있으니까 뭐 돈 잘 버는 좋은 회사구만. 든든하겠구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100조 원은 쌓아놓고 있어야 되는 돈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뭘 했어야죠. 네. 그러니까 지난 한 10년 동안 지금 미국에 있는 AI 기업들은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막 회사 체질을 엄청나게 바꾸고 있는 동안 삼성전자는 100조라는 돈을 그냥 쌓아두고 있다. 이번에 10조 자기 주식 산다고 발표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이게 어떤 개념이지? 왜 우리는 안 하지? 라는 게 지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뭔가 필요해서 증자를 하려 그러면은 네. 대주주들의 주식도 반토막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분율을 지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회사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RSU가 뭐 매도 제한 주식 같은 거 이렇게 주면서 너네가 열심히 해갖고 회사가 성장하면 너도 부자 되는 거야. 네. 뭐 엔비디아 그 직원들 다 부자 돼갖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렇게 주식 막 발행해서 하는 걸 왜 못하냐? 그것도 지분율이 희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지면 안 되니까. 네. 상장회사라는 거는 필요할 때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을 해서 그 계획이 실현이 돼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그럼 다시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직원들한테. 네. 그러니까 이게 기본 구도입니다. 기업이라는 거는 도구기 때문에 어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그럼 자금을 이렇게 넣었다가 그게 달성이 돼가지고 뭔가 좀 다 됐다. 그럼 다시 돌려줬다가 네. 뭐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기업이라는 도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특정한 누군가의 어떤 인간처럼 개인의 소유권을 주장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내가 번 돈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가게처럼 접근을 하게 되면은 네. 이 기업이 결국 시장에서 자본 시장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이번에 내가 진짜 삼성전자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돈이 워낙 많으니까. 네. ASML 하나 인수할까? 내가 장비 제일 많이 사는데 네. 뭐 내가 이거 사버릴까? 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조달해서 사면 되는 겁니다. 꼭 그렇게 100조씩 쌓아놓지 않더라도 주주 여러분, 시장 여러분, 내가 ASML 하나 살라 그러는데
한번 증자 한번 세게 해서 이거 좀 사겠습니다. 네. 그래갖고 보니까 ASML을 삼성전자가 사면 그러면 장비하고 그렇죠. 이 파운드리를 계열화시킬 수가 있겠네. 네. 그러면서 TSMC도 견제도 할 수 있겠네.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 도구에다가 돈을 투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유상증자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악재로 인식이 되는 게 꼭 망할 때 하거나 빚 갚을 때. 빚 갚을 때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영구채 같은 거 발행해 가지고 이제 지분율을 바꾼다거나 이럴 때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뉴스가 나왔길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는 좀 우리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좀 있겠네요. 저도 지금 기업이- 권순우 기자가 극좌 얘기하는데 지금 얘기는 극우의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주의 얘기를 좀 드린 네. 거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기업이라는 게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야 그래도 좀 탄탄하다. 아유 그래도 저 회사는 망할 일은 없겠네. 이런 생각 우리는 많이 하는데 네. 사실 기업은 뭐 아주 정말 일부는 뭐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한 최대한 자신들의 자본을 어딘가에 투자한다거나 뭔가 영업 활동을 잘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예. 그리고 또 어떤 기술 개발을 하고 이런 데 이제 열심히 투자하고 만약에 정말 돈 쓸 일이 생기면 그 많은 주주들에게 물어보고 그 주주들과 함께 어떤 도전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맞는 건데 우리는 그냥 누구네 집 기업이라 생각을 하고 예, 거기 이제 그 창고에 뭘 좀 쌓아놓는다 이렇게 이제 자꾸 생각을 하면 잘 창고에 많이 쟁여둔 집들은 좋은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이제 사실 자본주의의 그 기업은 정확하게 가는 건 상장 기업은 아니라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장이 기업 공개, 그렇죠. 퍼블릭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하나의 공공의 도구로서 음. 만들어지는 과정이 IPO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거기서 뭐 돈을 쌓아놓고 있어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뭐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한다라 그랬을 때 미래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네. 그게 막 어마어마한 돈을 모아서 내가 돈을 많이 모아야 더 좋은데 투자할 수 있어요랑은 안 맞는다는 거죠. 아니 그러네 100조 내가 갖고 있으면 1년에 뭐 한 2-3% 이자 받을 텐데 그럴 거면은 저 주시면은 제가 딴 데다가 투자해서 한 5% 벌 수 있다. 네. 그게 원래 배당의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보다 시장 수익률이 더 높으면 배당을 해서 주주가 다른 데다가 투자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그 자본시장에서 배당의 역할입니다. 자 그렇게 뉴스 3 오늘은 세 가지 뉴스 전해드렸고요. 말 한마디만 덧붙이면은 네. 워렌 버핏은 그렇게 얘기하죠. 뭐 필요하시면 돌려드릴게요. 그래요? 자기가 돈 가져가서 더 좋은데 투자할 수 있으면 네. 하세요. 나 워렌 버핏입니다. 그래서 버크셔 서웨이는 배당을 안 합니다. 그렇죠. 네. 거기도 근데 지금은 단기간이긴 하지만 조금 현금 보유 비중이 늘어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버크셔 서웨이에 돈을 넣는 거는 그 판단이 더 맞을 거라고 주주들이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 권 팀장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